내가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당신에게서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아내와 아이들은 그녀의 내연남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버렸다. 나는 간단하게 답장했다. 물론이지. 네 남자한테 전해. 내 5천억 원 투자 계약서 취소한다고. 자정이 되자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다. 인생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는가? 한순간 당신은 빗줄기가 마치 신이 서럽게 오는 것처럼 통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값비싼 부산의 어느 호텔방에 서 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문자 메시지 한 통에 당신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린다. 그렇다고 영화처럼 극적인 폭발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6년 동안 함께 인생을 만들어 온 사람이 아이폰을 통해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조용한 파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원래 3일 일정의 평범한 출장 이틀째를 보내고 있었다. 별것 아니었다.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또 다른 회의의 연속일 뿐.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기회에 들뜬 척하면서 속으로는 서로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짜낼 수 있을지 계산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기업 연극 말이다. 호텔 커피는 마치 누군가 헬스장 양말로 걸은 듯한 맛이었다. 하지만 회사 돈으로 시그니엘 부산 같은 곳에 묵고 있다면 끔찍한 커피와 터무니없이 비싼 룸서비스 같은 인생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꽤 기분이 좋았다. 미래개발그룹의 대표 박진우. 자신의 영역을 완벽하게 지배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 계약을 막 성사시키려는 참이었다. 36살의 나이에 나는 현실적이고 중요하며 명문사립학교와 양평의 별장,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여겨지는 모든 잡동사니를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이뤄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자, 내 휴대폰은 원래 자주 울린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CEO에게는 침묵의 사치란 허용되지 않는다. 항상 어떤 위기가 끓어오르고 어떤 투자자가 제고하고 있으며 어떤 경쟁사가 우리 최고의 인재를 빼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진동은 달랐다. 타이밍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이 곧 뒤틀리려 할 때 발동하는 어떤 원초적 본능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화면을 보기도 전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다. 메시지는 6년 된 내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며 우리 집에 영웅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던 시절 나를 영웅이라 부르던 여자 강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으며 창문에 던진 벽돌처럼 노골적이었다. 우리 당신에게서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나는 그 메시지를 1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30초 정도였을 시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다.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말이 되게 할 숨은 의미나 맥락을 찾으려 애썼다. 분명 이건 장난이겠지. 그렇지? 어떤 오해일 거야. 아마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 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계속 추근되던 요가 강사라든가 3개월째 우리 부엌 수납장을 고치고 있던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하지만 뇌가 따라잡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는 뱃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다. 이것은 계산된 것이었다. 이것은 한동안 무언가를 계획해오다가 마침내 방아쇠를 당길 용기를 냈을 때 보내는 종류의 메시지였다. 1분 후, 정확히 60초 후다.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글자가 아니었다. 사진이었다. 마치 파병 준비가 된 작은 병사들처럼 우리 집 현관 앞에 나란히 놓인 아이들의 여행 가방, 준서가 식료품점에 갈 때조차 끌고 다니길 고집했던 낡은 스파이더맨 캐리어, 우리가 가족으로서 갔던 모든 휴가에서 모은 스티커로 미나가 장식했던 분홍색 공주님 캐리어. 그때 커피 머그잔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그것을 던지지 않았다. 남성적인 분노에 차서 내동댕이 치지도 않았다. 그저 놓아버렸고 그것은 호텔방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며 평방미터당 대부분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베이지색 카펫 위로 끔찍한 커피와 도자기 파편을 흩뿌렸다. 그 소리는 살균된 듯한 방의 정적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컸다. 그리고 잠시 나는 그저 서서 그 난장판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닥친 이 빌어먹을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은유일 거라고. 나는 그녀에게 3번 전화했다. 매번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는데 이는 그녀가 죽었거나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처음 2가지 선택지는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10분 후
또다시 나는 마치 정신 나간 법원 속기사처럼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내가 모르는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으로 올렸다. 프로필 사진도 팔로워도 없는 후폭풍에 대한 책임 없이 폭탄을 터뜨리고 싶을 때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익명 계정이었다. 메시지에는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흔들리는 휴대폰 카메라 영상으로 차 안이나 혹은 싸구려 사립탐정처럼 덤불 뒤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수정처럼 맑았다. 내 아내 강서연이 고급 오피스텔 로비로 골판지 상자를 나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냥 아무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나는 그 유리문, 나는 취향보다 돈이 많다고 소리치는 듯한 그 잘난 체하는 현대 건축물을 알아봤다. 그곳은 최연석의 집이었다. 빌어먹을 최연석. 완벽한 치아와 한국 물류를 혁신할 것이라는 스타트업을 가진 골든보이 창업가. 내가 바로 지금 부산에 와서 우리 컨소시엄으로부터 5천억 원의 투자를 확보해 주려던 바로 그 남자. 지난 몇 달 동안 내 아내와 전략, 저녁 식사를 하며 그녀의 MBA 과정을 멘토링해 준다고 했던 바로 그 최연석. 아무래도 그는 교과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멘토링해 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영상을 3번 봤고 볼 때마다 점점 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거기 내 아내가 있었다. 아침에 미나의 축구 연습과 준서의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 문자를 보내던 여자가 내가 800km 떨어진 곳에서 아마도 엑셀 시트를 분석하고 분기별 예측을 걱정하는 기업 좀비처럼 있는 동안 다른 남자의 아파트로 자기 인생을 옮기고 있었다. 내 뇌의 이성적인 부분.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무에서부터 회사를 일군 그 부분이 사실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타임라인. 그녀는 오후 4시 47분에 거리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의 타임스탬프는 오후 4시 52분이었다. 즉, 그녀는 문자로 우리 결혼을 폭파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이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고상하군. 정말 고상해. 한편 내 뇌의 감정적인 부분은 남성 배신의 명곡들을 순환 재생하느라 바빴다. 분노, 불신, 굴욕.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특별한 종류의 격분. 하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인 무언가. 왜냐하면 CEO가 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렇다. 상황이 틀어졌을 때 무너지는 것으로는 내 위치에 오를 수 없다. 다른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을 때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상대방이 아직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있을 때 세수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고 지금 내 사생활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하고 있는 동안 내 직업적인 뇌는 이미 각도를 재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최연석의 투자 제안서를 열었다. 5천억 원. 우리 컨소시엄이 주도 투자자였고 이는 내 서명이 그의 스타트업이 차세대 거물이 되느냐 아니면 야망과 능력을 혼동한 창업가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성 이야기가 되느냐의 차이를 의미했다. 나는 그의 회사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모든 예상 수익, 수치와 시장 분석 차트를 보며 문서를 훑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열어 서연의 원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입력했다. 극적이지도 않고 이혼 소송에서 낭독될 경우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 않을 내용. 그저 간단한 사실 진술. 물론이지. 네 남자한테 전해. 내 5천억 원 투자 계약서 취소한다고. 나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봤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문자였다. 아마도 내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종류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때로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고 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메시지는 즉시 전송됨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약 30초 후 읽음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즉각적인 답장도 전화도 당황한 변명도 없었다. 6년 동안 내 침대를 공유하고 명백히 다른 누군가와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해온 여자로부터의 침묵뿐이었다. 나는 호텔방에 터무니없이 비싼 의자에 앉아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에는 최연석의 투자 제안서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우리 컨소시엄의 보안 투자 대시보드에 로그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움직이는 디지털 신경 중추. 내 손가락은 수년간의 연습으로 생긴 근육 기억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여 보안 프로토콜과 승인 화면을 통과해 송금 제어 화면에 도달했다. 아우렐리우스 국부펀드. 2천억 원 약정. 상태. 최종 승인 대기 중. 나는 검토 대기 중 일시 중지를 클릭했다. 키스톤 스트래티직. 1,500억 원. 주도 투자자 참여 조건부 자금 지원. 나는 그들의 상무이사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미래개발, 최연석 건에서 철수, 참여 여부 즉각 재고 권고, 석전 연기금 1천억 원. 그들은 인프라 투자에서 항상 우리를 따랐다. 내가 직접 연락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가 빠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도 빠질 것이다. 부산 시간으로 자정이 되자 내 휴대폰은 혼란에 빠진 펀드 매니저들과 공황 상태에 빠진 이사들의 메시지로 윙윙거렸다. 도미노 효과는 그 단순함이 아름다웠다. 우리 컨소시엄의 지원 없이는 물류 지배에 대한 최연석의 원대한 계획은 초콜릿 주전자만큼이나 가치가 없었다. 나는 전화를 무시하고 대시보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지켜봤다. 일시 중지, 취소, 검토 중. 각각의 상태 변화는 마치 카드집이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단, 이 집은 다른 사람들의 꿈과 내 아내의 그릇된 인생 선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빼고 부산의 비는 창밖으로 계속 내렸다. 그리고 나라 어딘가에서 거리를 요구했던 한 여자는 아마도 그 거리가 살기에는 매우 비싼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어딘가에서는 말 잘하는 한 창업가가 자신감과 매력이 돈이 사라졌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진 커피 머그잔 조각에 둘러싸인 값비싼 호텔방에 앉아 내 결혼이 끝나고 5천억 원짜리 계약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안도감.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니까. 6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내가 아직 사랑과 돈이 서로를 타락시키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했던 시절로. 내가 부양자 가장가 되는 것이 영웅이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던 시절로. 내가 모든 문제를 수표책으로 해결하고 그럴 때마다 빌어먹을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끼던 관대한 남편 박진우였던 시절로. 상상해보라. 나는 30살. 내 경력 사상 가장 큰 계약을 막 성사시키고 이웃집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전화 부스만한 화장실이 딸린 비좁은 투룸빌라에 서 있다. 서연은 우리가 중고장터에서 어떤 대학생에게서 산 낡은 식탁에 앉아있다. 마치 어떤 학문적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합격 통지서와 학자금 대출 서류에 둘러싸여 있다. 그녀는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서울대나 연세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고급 승용차 한 대 값과 맞먹는 학비가 드는 꽤 괜찮은 MBA 프로그램이었다. 자기야, 그녀가 한때 내 이름조차 있게 만들었던 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비싼 거 알지만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우리. 그 단어는 그때는 다른 의미였다. 파트너십, 공유된 꿈,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아직은 내가 현금을 대고 당신이 혜택을 챙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돈을 벌고 있었다. 미래개발그룹이 막 도약하기 시작했고 나는 장을 보기 전에 은행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가능성에 취해 있었다. 걱정 마. 나는 학비를 이체하기 위해 노트북을 꺼내며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맙소사. 그것은 세기에 절제된 표현이었다. 가난하게 자란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마침내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의 광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나는 식료품점에 가기 전에 동전을 세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셨다. 그것은 안정, 존엄, 선택권, 희망이었다. 어머니는 가난하다는 것이 단지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 당신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졌을 때 나는 좀 미쳐 날뛰었다. 아니, 어쩌면 조금 이상이었을지도. 나는 모든 계산서를 집어들고 모든 것을 지불하겠다고 고집하며 재정적 관대함이 사랑과 같다고 진정으로 믿는 그런 남자가 되었다. 나는 마치 우리 가정 경제의 자비로운 독재자 같았다. 그리고 한동안은 모두가 그 방식에 꽤 만족하는 것 같았다. 아파트 업그레이드가 먼저였다. 우리는 매일 밤 생선을 요리하는 듯한 이웃이 있는 그 비좁은 곳에서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있는 괜찮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나를 마치 중요한 사람인 양 박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경비원까지. 서연은 그곳을 사랑했다. 그녀는 부엌 아일랜드를 자랑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곤 했다. 마치 조리 공간을 갖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성취인 것처럼. 그러다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경비원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우리는 차고와 뒷마당, 그리고 이웃에게 손을 흔들고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아는
그런 사람들인 척 할 수 있는 앞현관이 필요했다. 대출금이 상당했지만 그때 나는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 그 집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은 그 모든 돈에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 울었다. 행복의 눈물, 내가 신용점수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눈물. 하지만 진짜 걸작, 내 새로 발견한 재정적 능력의 왕관 보석은 양평의 별장이었다. 그리고 내가 별장이라고 말할 때 주말 동안 고생하는 그런 소박한 오두막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개인 선착장, 침실 5개, 그리고 마치 우리가 스크린 세이버 안에 사는 것처럼 한강을 내다보는 창문이 있는 진짜 강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드문 기회라고 설명하고 달의 조각을 파는 것처럼 가격을 매기는 그런 곳. 나는 변호사의 아이디어로 진우 자산관리라는 유한회사를 통해 그것을 샀다. 자산 보호와 세금 혜택에 관한 무언가였는데 당시에는 똑똑하게 들렸다. 서연은 마치 어떤 홈 디자인 쇼의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3개월 동안 그곳을 꾸몄다. 전문적인 스테이징, 맞춤 가구, 내가 발음도 못하는 이름의 갤러리에서 온 예술품. 매 주말은 서연이 그녀의 경영대학원 친구들과 그들의 완벽하게 관리된 삶의 끝없는 행렬의 안주인 노릇을 하는 하우스 파티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 맙소사. 아이들은 내 전부였다. 내가 그 집을 샀을 때 준서는 3살이었고 아직 아빠가 기본적으로 슈퍼맨이라고 생각할 만큼 작았다. 미나는 겨우 1살이었다. 통통한 볼과 아기 옹알이. 식료품점에서 낯선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아이. 나는 그들이 나와는 다르게 자라길 바랐다. 나는 그들이 돈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원하는데 가질 수 없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결코 모르길 바랐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가 되었을 때 공교육은 대화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준서는 청담 국제 아카데미에 갔다. 주차장이 고급차 전시장처럼 보이고 학비가 대부분 사람들의 연봉보다 비싼 그런 사립학교. 2년 후 미나도 그를 따라 그곳에 갔다. 박물관으로의 현장 학습, 소규모 학급,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 신경 쓰는 교사들. 완벽했다. 다음은 차였다. 서연의 낡은 현대 아반떼는 고군분투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괜찮았지만 그녀가 학교 픽업이나 경영대학원 네트워킹 행사에 나타날 때 성공한 임원의 아내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업그레이드했다. 처음에는 괜찮은 세단으로, 그러다 미나가 축구를 시작하고 장비와 카풀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지자 SUV 제네시스, GB80로 2대의 차 모두 서연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보험료와 그녀의 깨끗한 운전 기록 때문이라고 했지만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 심지어 기름값까지 내가 냈다. 젠장, 내가 주유소에서 쓴 돈으로 SK이노베이션 주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인정하기 거의 부끄러운 사실이 있다. 나는 그것을 사랑했다. 모든 지불, 모든 업그레이드, 우리 회계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모든 경비 보고서. 나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것을 사랑했다. 아이가 과외가 필요하다고? 해결 완료. 아내가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가고 싶다고? 문제 없어. 제주도로 가족 휴가? 이미 예약 완료. 서연은 나를 그녀의 영웅이라고 부르곤 했다. 내가 쇼핑 원정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주거나 우리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투자를 위해 돈을 이체할 때면 그녀는 내 팔에 안겼다. 내가 당신을 만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속삭였고 나는 내가 3미터는 되는 거인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돌이켜보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할 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변화. 감사는 점점 기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고마움은 점점 당연함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고마워라는 메시지는 점점 짧아지고 덜 빈번해지다가 결국 사라졌다. 당신이 처리하는 게 그냥 편해가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되었다. 청구서들이 마치 어떤 수동 공격적인 예술 프로젝트처럼 명품 매장 영수증이 클립으로 끼워진 채 내 책상 위에 나타났다. 대화는 더 이상 우리 이거 살 여유가 될까? 인가 아니었다. 나 이미 샀으니까 그냥 처리해줘가 되었다. 그리고 바보처럼 나는 그렇게 했다. 매번 그녀가 경영대학원 2학년 때 시작된 늦은 밤의 전략 회의들. 서연은 이런 네트워킹 행사에서 돌아와 최현석과 그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된 새로운 인맥이나 기회에 대한 흥분으로 빛나곤 했다. 그 사람 정말 똑똑해. 그녀는 내가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는 동안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말했다. 그는 정말 큰 그림을 봐. 나는 질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한다. 그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 네트워킹 세션이 유독 기업, 증명사진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생긴 특정 기업가와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일 뿐이었다. 그녀가 이 회의를 위해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사실, 더 좋은 보석, 더 비싼 향수, 내 첫 차보다 비싼 의상들은 그저 전문성 개발일 뿐이라고.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말했다. 진실은 내가 관대한 부양자 역할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남자가 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은행 계좌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지 묻는 것을 잊었다. 나는 계속해서 사랑은 신뢰라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모든 지출을 의심하지 않으며 애정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최현석에 대한 내 편집증이 그저 평범한 남성적 불안감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성공하고 깨어있는 남자들이 극복해야 할 그런 원시인적 질투심. 이제 그 부산 호텔방의 잔해 속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놀아났는지 알 수 있다. 모든 업그레이드, 모든 지불, 모든 관대한 제스처가 어떻게 이 순간을 향해 쌓여왔는지.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의 행복에 자금을 대느라 너무 바빠서 그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묻는 것을 잊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뒤틀린 것은 이것이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영상을 쳐다보고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일부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혼 변호사 비용, 양육권 협의, 내가 6년 동안 축적해온 자산의 분할. 왜냐하면 당신이 오랫동안 가족의 ATM 역할을 해왔다면 관계를 재정적인 용어 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기억에 가격표가 붙는다. 모든 행복의 순간에 영수증이 따라온다. 부산의 비는 창밖으로 계속 내렸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사랑을 돈으로 측정하는 그런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성심과 신뢰,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남자. 알고 보니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연극에 자금을 대는 것은 확실히 멈출 수 있었다. 내 인생이 그 부산 호텔방에서 폭발하기 2달 전, 나는 양평 별장에서 멋진 작은 저녁 파티를 열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비싼 음식을 먹으며 한국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척하는 그런 친밀한 모임 말이다. 모두가 그저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잡담을 나눈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한 것처럼 세련되고 중요하게 느끼며 끝나는 그런 저녁. 서연이 마치 국빈 만찬 케이터링이라도 하는 것처럼 메뉴를 계획하는데 3일을 보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우리는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을 여러 번 방문하고 와인 전문가와 상담하며 8명을 위해 작은 군대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준비 작업을 했다. 8명의 사람들은 그저 친구들끼리의 편안한 저녁 식사를 위해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어떤 가정의 여신처럼 우리 부엌을 돌아다니며 대부분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올바른 인상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친구가 아니야. 진우 씨. 그녀는 1시간 동안 3번째로 꽃을 조정하며 계속 말했다. 이들은 우리 네트워크, 우리 미래야. 우리 미래 그렇지. 손님 명단은 서연의 경영대학원 친구들과 내 동료 몇 명과 그들의 아내들로 신중하게 선별되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 그저 한강변에 살 여유가 있고 시내 어느 레스토랑이 차를 몰고 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가진 그런 종류의 사람들. 우리 사교계의 평소 용의자들, 침대 시트의 실개수와 와인의 빈티지로 성공을 측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현석이 있었다. 최현석은 당연히 유행에 맞게 늦게 나타났다. 최현석 같은 남자들은 항상 등장을 화려하게 하니까. 그는 내 집에,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 걸어 들어왔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완벽한 미소,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중요해 보이는 비싼 캐주얼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성공했지만 다가가기 쉽다고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속삭이는 듯한 그런 복장. 박 대표님. 그는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사이가 아니라 오랜 친구인 것처럼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양평의 정취를 정말 잘 담았어요. 양평의 정취라. 이 남자는 내 집을, 내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곳을 마치 디자인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짓고 그의 손을 잡고 친절한 주인을 연기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해야 하니까. 저녁 식사는 충분히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좋은 음식, 괜찮은 대화,
비즈니스맨들이 사무실 밖에서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 얘기와 사교적인 인사말의 일반적인 혼합. 우리는 정치에 대해, 두산 베어스가 괜찮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청담동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표준적인 저녁 파티 대화.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마 등록되지 않았을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합쳐져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을 만들었다. 서연이 최연석의 농담에 어떻게 웃는지 같은 것. 그냥 예의 바른 저녁 파티 웃음이 아니었다. 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의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대한 본격적인 웃음을 말하는 것이다. 최연석이 항공사 음식이나 교통 패턴에 대해 약간 재미있는 말을 하면 서연은 그가 방금 세기의 코미디 공연을 한 것처럼 반응했다. 그녀는 그를 다른 손님들에게 한국 물류의 미래라고 소개했다. 마치 그가 파워포인트 덱과 꿈을 가진 또 다른 스타트업 창업가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인 것처럼. 그가 자신의 회사가 공급망 관리를 혁신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그의 모든 말에 매달렸다. 마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신감에 감명받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최연석은 그 나름대로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저녁 대부분을 우리 식탁에서 좌중을 이끌며 자기 스타트업의 번 레이트, 자금 소진율을 마치 어떤 명예 훈장인 양 자랑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는데 이것이 약 15년 전 페이스북의 모토였고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몰랐다. 전체 산업을 뒤엎을 때는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쓰는 돈이 아닐 때는 말하기 쉽지. 그렇지? 그는 자신의 팀을 마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물류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특수부대 요원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알려진 투자자들의 이름을 들먹였다. 비록 실제 금액이나 확고한 약속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하게 언급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주요 해운업계 플레이어들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했지만 이 주요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정말 화나게 한 것은 이 모든 기업 연극에 대한 서연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다. 최연석이 말할 때마다 그녀는 검지로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만졌다. 내가 전에는 본 적 없는 이 작은 무의식적인 제스처. 마치 그녀가 어떤 사적인 리듬에 맞춰 시간을 재고 그의 공연의 박자를 표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터치를 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3분기에 급속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번, 그가 항만 당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언급했을 때 또 한 번, 그가 라스트마일 배송을 혁신하는 것에 대한 연설 동안 3번 더, 마치 그녀가 손가락 끝으로 그의 빌어먹을 교향곡을 지휘하는 것 같았다. 내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이자 세상에서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오민준 이사는 이 모든 기업 공작새 행세 동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오 이사는 수년간 투자자 회의와 이사회 발표에 앉아 있으면서 완벽하게 만든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가 나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이 최연석의 의자 옆을 지나갈 핑계를 계속 찾는 방식. 그녀가 너무 크게 웃고 너무 밝게 미소 지으며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 저녁 식사 후 모두가 거실에서 커피와 식후주를 마시며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오 이사가 나를 옆으로 불렀다. 우리는 호수가 검은 거울처럼 펼쳐져 반대편 집들의 불빛을 반사하는 데크로 나갔다. 완벽한 양평의 저녁이었다. 마치 엽서 안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종류. 대표님, 오 이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아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려 할 때처럼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다. 대표님 돈으로 다들 연극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은 대표님이 아니네요. 그 말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주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슬라이딩 유리문을 통해 내 자신의 저녁 파티를 돌아보았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활기차고 몰입해 있는 내 아내를 보며 내가 무대 뒤의 남자, 프로듀서, 투자자, 다른 사람이 중앙 무대에 서서 모든 박수갈채를 받는 동안 조명과 음향 시스템 비용을 지불하는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에서는 최연석이 싱가포르 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손짓하며 서연은 모든 말에 매달려 후속 질문을 하고 내가 그녀를 그렇게 쳐다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깨닫게 할 정도로 진심으로 몰입해 있었다. 그녀가 내 하루에 대해 듣고 싶어 흥분했던 마지막이 언제였을까? 그녀가 내 계약, 내 도전, 내 승리에 대해 물었던 마지막이 언제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멋진 저녁이었다고, 우리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예의 바른 저녁 파티 소음을 냈다. 하지만 최연석은 머물렀다. 그는 항상 머물렀다. 그는 마치 거기 사는 사람처럼 서연이 설거지를 돕고 마치 자기가 직접 고른 것처럼 와인 선택을 칭찬했다. 그는 마치 대체 남편 역할을 위한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내 거실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드셨네요, 박 대표님. 그는 마침내 떠날 준비를 하며 마치 구매를 위해 감정하는 것처럼 집주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 씨는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운이 좋네요. 제공자. 그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다. 파트너도 남편도 심지어 진짜 사람도 아닌 그냥 제공자. 좋은 신용과 부족한 판단력을 가진 걸어다니는 ATM 기계. 모두가 떠난 후 나는 서연이 청소를 마치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얼마나 성공적인 저녁이었는지 짓거리는 동안 접시를 쌓고 조리대를 닦았다. 모두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녀는 만족감으로 거의 빛나며 말했다. 그리고 최연석 씨는 정말 영감을 주지 않아. 그렇지?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소리를 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에 대한 계산, 식료품과 와인에 아마 40만 원, 집에 대한 계산, 대출금, 세금, 보험료, 공과금. 우리가 먹은 접시부터 우리 머리 위에 지붕까지 이 저녁을 가능하게 한 모든 것에 대한 계산. 그리고 결혼 6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투자에 대한 대가로 정확히 무엇을 얻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사준 드레스를 입고, 내가 자금을 댄 삶에 둘러싸여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농담에 웃는 것을 보면서 나는 투자 수익률이 내가 믿게 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나는 우리 집 데크에 서서 호수를 내려다보며 우리 개인 선착장에 부딪히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가 정확히 언제 남편이기를 멈추고 후원자가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언제 사랑이 거래로 변했는지, 언제 내 가족이 내가 유일한 투자자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배당금을 챙기는 사업이 되었는지. 내가 깨닫기 시작한 답은 아마도 내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결정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럴 수 있었다. 단지 당신 자신의 행복이 아닐 뿐. 그렇게 나는 마치 어떤 기업 난민처럼 부산에서 하루 일찍 돌아오고 있었다. 내 사생활의 감정적 잔해처럼 의심스럽게 보이는 구름을 비행기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승무원은 계속해서 커피를 더 원하는지 물었고 나는 계속 그렇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달리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내가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려던 남자와 함께 이사 가면서 문자 메시지로 우리 결혼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처리하는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을 순 없었다. 그래, 나는 카페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CEO가 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렇다. 당신은 비탄에 잠길 수 없다. 상처받은 10대처럼 위스키 한 병과 티슈 한 상자를 들고 사무실에 틀어박힐 수 없다. 당신의 세상이 뒤집힐 때 당신은 항상 하던 대로 한다. 회의를 소집한다. 당신의 사람들을 모은다. 다음 수를 알아낸다. 그리고 운 좋게도 나에게는 딱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마도 지구상에서 내가 추하게 우는 것을 한 번 이상 보고도 여전히 내 전화를 받는 유일한 사람인 김태훈에게 갔다. 태훈은 아르젠 아틀라스라는 부티크 운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망가진 회사를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그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천재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즉시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조정해야 할 서너 개의 압력 지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두뇌. 우리는 대학 2학년 때 만났다. 내가 미적분학에서 낙제하고 있을 때 그는 맥주값벌이로 경영대 절반을 과외해주고 있었다. 태우는 양자 물리학을 피자 비유를 사용해 설명하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또한 당신이 바보처럼 굴 때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친구이기도 한데 명백히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것이었다. 긴급회의. 나는 비행기에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인생이 체르노빌이 됐어. 그의 답장이 즉시 돌아왔다. 회의실? 아니면 위스키바? 회의실. 이건 엑셀 시트가 필요해. 두 번째 전화는 내 가족법 변호사이자 당신이 만날 가장 위협적인 158cm의 여성인 이다의 변호사에게 갔다. 이 변호사는 서울 법조계에서 가정법원에서 절대적으로 무자비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면서도 정중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 그녀는 수년간 내 사업 계약을 처리해왔고
서연과 내가 아직 영원을 믿던 시절에 그녀에게 혼전 계약서 작성을 맡긴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이 변호사는 긴급 회의를 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전에 정해진 목표와 측정 가능한 결과가 있는 전략적 자문을 한다. 내가 공항에서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미 세 걸음 앞서 있었다. 박 대표님, 내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다. 특정 전문 분야에서 돌고 있는 인스타그램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무래도 내 결혼 위기에 대해 가장 마지막으로 안 사람이 나였던 모양이다. 환상적이군.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대표님 혼전 계약서를 꺼내서 자산보호 구조를 검토하기 시작할 만큼은요. 내일 하시던 일 취소하고 9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공항 물맛 나는 커피 말고 제대로 된 커피 가져오시고요. 세 번째 전화는 내 최고 재무책임자, CFO이자 아마도 내 재정 생활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인 최수진 이사에게 갔다. 수진은 숫자를 보고 보통 인간이라면 몇 시간이 걸릴 패턴을 즉시 발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세계의 주 너머에서도 재정적 비리를 냄새 맡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재앙이 되기 전에 잡아내서 내 엉덩이를 셀 수 없이 많이 구해줬다. 최 이사, 그녀가 전화를 받자 내가 말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강서연 이름에 닿은 모든 돈에 대한 완전한 감사를 실행해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모든 것. 신용카드, 계좌 이체, 보험료, 투자 계좌. 내 계좌에서 그녀의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정확히 얼마의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대표님, 이혼 수준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인가요? 핵전쟁 수준의 감사입니다. 영수증, 날짜, 패턴, 그리고 모든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완전한 내역을 원합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비 수치를 보고하겠습니다. 내 핵심 그룹의 네 번째 멤버는 내가 착륙했을 때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이자 내가 직장 배우자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오민준 이사. 오 이사는 미래개발이 초기 시절, 우리가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고 점심으로 라면을 먹던 시절부터 함께해왔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가 직면한 모든 주요 위기를 나와 함께 겪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 이사는 그의 낡은 현대 시빅으로 김포공항에서 나를 픽업했다. 이 남자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대학원 때 타던 차를 아직도 몰고 다닌다. 고급 차는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비싼 방법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내 사무실로 향했다. 왜냐하면 오 이사는 때로는 나쁜 소식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잠시 앉아서 곱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내 전쟁위원회는 미래개발의 메인 회의실에서 소집되었다. 내가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 개의 일자리와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방. 단, 오늘은 인프라 프로젝트와 분기별 예측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한때 내 사생활이었던 불타는 분화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우는 노트북과 작은 도시를 가동시킬 만큼의 에너지 드링크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는 이미 이 엉망진창의 모든 움직이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상황 분석이라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과 같은 명백한 것부터 최연석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 상충과 같은 더 복잡한 문제까지. 당신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는 나사가 달 착륙을 계획할 때 사용할 것 같은 순서도를 띄우며 설명했다. 마음과 돈. 감정적인 문제는 당신이 처리할 몫이에요. 하지만 재정적, 법적 전략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죠. 이 변호사는 무기로 사용해도 될 만큼 두꺼운 폴더를 가지고 도착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학습 경험이 될 일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담겨 있었다. 내가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혼전 계약서 조항들. 아이들의 교육 자금을 보호하는 신탁 구조. 서연이 내 승인 없이 주요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위임장 제한. 현금 이체가 아닌 기관에 직접 지불하도록 설정된 학비 지원금. 과거의 대표님은 생각보다 똑똑하셨네요.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포커 게임에서 카드를 돌리는 것처럼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양평별장은 진우 자산관리 유한회사 소유이므로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아이들의 교육 자금은 대표님 단독 명예이고 혼전 계약서에는 혼인 중 부정행위와 기밀사업 정보의 오용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최수진 이사의 발표는 순수한 수학이었다.
오직 숫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정직함. 그녀는 지난 1년간 내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색상으로 구분된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서연의 신용카드 청구 내역은 카테고리와 가맹점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인 계좌로의 현금 이체는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에 그려져 있었다.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생활비, 구독 서비스. 내가 우리의 공유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원하기 위해 내 계좌에서 흘러나간 모든 돈.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액수가 커서가 아니었다. 나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재정적 관계가 얼마나 완전히 일방적이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침 스타벅스 커피부터 주말 스파 약속까지. 한편 파트타임 컨설팅 일에서 나오는 그녀 자신의 수입은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계좌에 저축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최 이사가 마치 내 아내의 비밀 재정 계획이 아니라 분기별 수익 예측을 논의하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말했다.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하게 돈 관리를 아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쳐다봤다. 최연석, 산업을 뒤엎는다고 큰 소리치던 그 남자는 아무래도 결혼을 뒤엎는데도 꽤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메모하던 오 이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전략은 뭡니까? 그때 태훈이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 표정은 내가 대학 시절에 다른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봤던 표정이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막 알아낸 남자의 표정이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논쟁하지도 않아요. 위협이나 요구, 극적인 제스처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연극에 자금을 대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는 노트북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우리 나머지가 감정을 공유하는 동안 그가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깨끗하고 단순한 프로젝트 관리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클린컷. 그는 마치 최신 아이폰을 공개하는 것처럼 발표했다. 1단계. 유기 또는 보복 주장의 근거를 만들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제거한다. 2단계. 모든 것을 문서화한다. 3단계. 자연스러운 결과가 우리가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게 둔다. 이 변호사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법적으로 이건 효과가 있어요. 별거 중인 배우자의 생활 방식을 유지해줄 의무는 없어요. 특히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을 때는요. 아이들의 필요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충족되므로 유기 주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최 이사는 계정 접근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다. 24시간 내에 재정 인프라 변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필요하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 이 상황에 딱 맞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는 태훈. 하이힐을 신고 법적 지뢰밭을 헤쳐나가면서도 어떻게든 쉽게 보이게 만드는 이 변호사. 숫자로 법정에서 통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 이사. 내가 개인적인 후폭풍을 처리하는 동안 사업적인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오 이사. 이들은 단지 내 직원이나 업무적인 인맥이 아니었다. 이들은 내 진짜 동맹이었다. 상황이 험악해졌을 때 나타나고 동정 대신 해결책을 제공하며 때로는 배신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열정이 아니라 정밀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좋아. 나는 내 성인 인생 최악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한 이 네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연이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원하는지 한번 보자고. 왜냐하면 내가 6년간의 결혼과 15년간의 사업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의 완전한 결과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용 없이 혜택을 원하고 책임 없이 자유를 원하며 결과 없이 거리를 원한다. 이제 내 아내에게 그녀가 요청한 것을 정확히 모든 세부 조항과 함께 줄 시간이었다. 자신들이 뭘 하는지 실제로 아는 전문가 팀을 두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붕괴를 외과 수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도, 소리 지르는 싸움도, 막장 드라마, 이혼 스페셜처럼 접시를 던지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일도 없다. 그저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깔끔하고 정밀한 움직임뿐이다. 태훈의 계획은 그 단순함이 우아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그저 서연의 연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멈출 것이었다. 거창한 제스처도, 분노에 찬 대결도,
이를 악물고 전달하는 최후 통첩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수학이 지난 6년 동안 내가 스스로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리석었던 교훈을 가르치게 할 것이었다. 영화 세트장의 전원을 끄는 거라고 생각해봐. 태훈이 다음날 아침 내 사무실에서 작은 군대를 카페인으로 무장시킬 만큼의 커피잔에 둘러싸여 설명했다. 배우들은 계속 연기할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조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야. 첫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자, 이게 좀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들어봐. 서연과 아이들은 모두 내 법인 가족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는 모든 것이 무제한이라는 뜻이었다. 데이터, 국제전화,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료품에 쓰는 것보다 월 요금이 더 비싼 그런 종류의 전화 서비스. 서연은 자기 휴대폰을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요가 수업 중에 넷플릭스를 스트리밍하고 경영대학원 친구들과 몇 시간 동안 영상통화를 했다. 최 이사는 스위스 시계 제작자의 정밀함으로 전환을 처리했다. 그녀는 준서와 미나의 번호를 내가 직접 자금을 대는 임시선불 요금제로 옮겼다. 왜냐하면 나는 괴물이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된 인생 선택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서연의 회선은 그녀 자신의 개인 요금제로 이전되었다. 이제 그녀의 문제였다. 이 조치의 아름다움은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리를 원한다고? 좋아, 자기 휴대폰 요금은 자기가 알아서 해. 아이들은 양쪽 부모와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고? 물론이지. 그들의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어떤 가정, 법원 판사라도 이것을 보복적인 처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재정적 경계 설정으로 볼 것이다. 다음은 신용카드였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당신의 공동 재정 인프라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그들의 고용 혜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연은 우리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고 다녔지만 그것들은 실제로는 내 법인 복지 패키지의 가족카드 계정이었다. 무제한 지출 가능성과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법인카드, 여행 혜택과 구매 보호 기능이 있는 현대카드 블랙 비즈니스, 심지어 그녀가 매달 쇼핑 탐험에 사용하던 멍청한 신세계 백화점 카드까지 그것들 모두 기술적으로 내 사업 계정의 연장이었고 이는 그것들 모두가 코스트코의 무료 샘플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 이사는 목요일 아침에 해지 요청을 보냈다. 목요일 오후까지 서연의 지갑은 금융 스위스암이 나이프에서 쓸모없는 플라스틱 사각형들의 컬렉션으로 변했다. 문제의 첫 징후는 아마도 그녀가 헬스장 근처의 그 잘난 체 않은 스무디. 가게에서 평소 마시던 2만 원짜리 아사히 볼을 사려고 할 때 카드 승인 거절 메시지를 받았을 때 왔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걸작은 자동차 상황이었다. 서연의 SUV. 그녀가 마치 강남의 진짜 주부들,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학교 픽업에 몰고 다니던 그 차는 내 법인 차량 보험 정책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더 나은 요일과 간단한 장부 관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함께 묶는 것이 당시에는 현명해 보였던 세부사항 중 하나였다. 차량은 물론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보험은 내 사업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오 이사가 이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했다. 우리 보험사에 전화해서 변화된 고용 상황으로 인해 우리 차량 보험에서 차량 한 대를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사실이고 완전히 합법적이며 완전히 파괴적이었다. 36시간 내에 서연의 SUV는 완전히 보장되는 고급 차량에서 최연석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앉아있는 무보험 부채로 변했다. 대한민국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 장난치지 않는다. 등록이 자동으로 플래그 지정되어 경찰이 순찰차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무보험 운전은 평범한 교통 단속을 매우 비싼 하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위반이다. 그 다음은 서비스 해지였다. 그리고 여기서 최 이사의 색상으로 구분된 엑셀 시트가 정말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당신이 6년 동안 가족의 ATM 역할을 해왔을 때 당신은 정말 인상적인 반복 청구 컬렉션을 축적하게 된다. 우리 타운하우스를 일주일에 2번 청소하러 오던 가사 도우미 서비스, 유기농, 현지 조달 저녁 식사를 일주일에 3번 우리 집 문 앞까지 가져다 주던 식사 배달 구독, 서연이 매달 자기 관리 약속에 사용하던 스파 멤버십, 넷플릭스, 왓챠, 멜론 프리미엄, 쿠팡 로켓사우, 필라테스 구독, 와인 클럽 멤버십, 주간 꽃 배달,
라커룸에서 콤부차를 제공하는 그곳의 프리미엄 헬스장 멤버십. 모든 것이 내 계정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몇 번의 클릭과 전화 통화로 해지 가능했다. 헬스장 해지는 특히 만족스러웠다. 서연의 피트니스 클럽은 비쌀 뿐만 아니라 멤버십이 거의 사회적 지위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 당신은 거기서 그냥 운동할 수 없었다. 당신은 거기서 운동하는 모습이 보여야 했다. 가급적이면 대부분 사람들의 자동차 할부금보다 비싼 운동복을 맞춰 입고 그 교회 우월감의 신전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 것은 단지 요가를 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상처를 줄 것이었다. 우리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체계적으로 목록을 훑었다. 각 해지는 문서화되었다. 각 종료는 정당화되었다. 각 절단은 깔끔하고 전문적이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적인 자원 재분배였다. 다음은 임대 부동산 비용이었다. 자, 우리 주 거주지 외에 우리는 서연의 시내 오피스텔 임대료를 내주고 있었다. 그녀가 수업과 네트워킹 행사 사이에 잠시 머물기에 편리한 곳이라고 했다. 나는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집 운전을 피하려고 사용하던 매우 비싼 호텔방에 월 280만 원을 내고 있었다. 그 임대 계약은 다행히 월 단위 계약이었다. 오 이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갱신거절 통지를 보냈다. 목요일 저녁까지 지난 6년 동안 서연의 생활 방식을 지탱해온 인프라는 체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라톤 영상 통화를 위한 무제한 전화 데이터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배경 소음을 위한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도 더 이상 없었다. 그녀가 벌인 타운하우스를 유지할 가사 도우미 서비스도 더 이상 없었다. 그녀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던 삶을 먹여 살릴 식사 배달도 더 이상 없었다. 그때 마침내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밤 10시 22분이었고 최초의 재앙 문자 이후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이 내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받기 전에 4번 울리게 두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약간의 위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렸다. 더 작고 몇 달 동안보다 덜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내 톤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말했다. 화나지도 상처받지도 않은 그저 멀고 전문적인. 왜 내 카드가 안 긁히지?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는데 거절당했어. 그리고 다른 카드를 써봤는데 그것도 안 돼. 나는 배경소음을 들을 수 있었다. 텔레비전, 아마도 음악. 내 아내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전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소리. 당신이 거리를 두자고 했잖아.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래서 거리를 둬주는 거야. 진우 씨, 그게 아니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계좌에 접근해야 해. 우리 계좌, 편의가 걸리자 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가 되는지 흥미롭군.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인 것 같으니. 내 변호사한테 당신 자신의 재정적 독립을 확립하기 위한 연락처 정보를 보내라고 할게.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통화가 끊겼나 궁금할 만큼 길게 이어졌다. 그러다 마침내 진우 씨, 우리 어른답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우리 그거 시도했었어. 내가 말했다. 당신은 문자 메시지를 선택했잖아.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통화 기록을 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증거였기 때문이다.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 조작이나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 그 모든 것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법적 절차를 위해 문서화되고 파일로 보관되어야 했다. 5분 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신 지금 미쳤어. 나는 그것을 스크린샷 찍어 나머지와 함께 파일로 보관했다. 그러고 나서 특별한 경우를 위해 내 사무실에 보관해둔 좋은 위스키를 세 손가락만큼 따르고 빈 방에 건배했다. 거리를 위하여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요청한 만큼 정확히 얻기를. 내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은 마치 회로 기판처럼 멀리서 반짝였다. 그 모든 불빛들은 누군가 어딘가에서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삶과 사업, 그리고 꿈을 나타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인프라를 유지하며 불을 켜두는 것.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불을 켜두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볼 시간이었다. 서연이 간통에는 복리후생 패키지가 딸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느라 바쁜 동안 나에게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할 일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최현석이라는 이름의 5천억 원짜리 물고기가 있었고 그는 투자자의 아내와 자는 것이 아마도 그의 창업 경력 사상 최악의 사업 결정이라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자, 내가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거래를 이용하는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놈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벤처 캐피털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그것은 신뢰, 평판, 그리고 회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실사에 관한 것이다. 최연석은 태평양 북서부 전역의 항만 당국 및 철도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 컨소시엄에 자금이 필요했다. 그 돈 없이는 미국 물류를 혁신하겠다는 그의 원대한 비전은 초콜릿 주전자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는 그의 피치덱에 내 이름이 필요했다. 자, 당신이 나처럼 이 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회사를 스타트업에서 IPO까지 성공적으로 이끌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었다면 당신의 지지는 무게를 갖는다. 최연석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내 참여를 그의 주요 판매 포인트로 사용해왔다. 박진우 대표가 라운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재적 후원자들에게 마치 내 참여가 위험한 투자에 대한 어떤 종류의 우수품질 보증 마크인 것처럼 말하곤 했다. 내 평판은 그의 안전 담요였고 내 실적은 그의 신뢰성이었으며 내 네트워크는 그가 빅리그로 가는 황금 티켓이었다. 그가 내 아내와 가정을 꾸리면서는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잊었다는 게 참 웃기다. 사실은 나는 실제로 그의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내가 그가 내 결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의 사업 모델은 충분히 견고해 보였다. 그가 저녁 파티에서 모두에게 계속 말하던 것과는 달리 혁신적이지는 않았지만 유능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그런 꾸준하고 화려하지 않은 인프라 투자, 항만 최적화, 철도 물류, 공급망 관리, 지루하지만 수익성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배신과 전문적인 관계를 섞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당신은 모든 것을 훨씬 더 많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 당신은 아마도 처음부터 물었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을 묻기 시작한다. 당신은 당신 아내와 자는 것에 대해 당신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남자가 그의 분기별 예측에 대해서도 당신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최 이사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이미 완료한 표준적인 실사가 아니라 모든 돌을 뒤집고 모든 가정을 검토하는 그런 법의학적 재무 분석, 모든 주장을 잠재적 사기로, 모든 예측을 창작 소설 작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종류의 조사. 그녀가 발견한 것은 계몽적이었다. 최연석의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 밑의 현실은 유아의 미술 프로젝트보다 더 지저분했다. 수익 예측은 그의 피치덱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덜 확실한 파이프라인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고객 목록에는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몇몇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쟁 분석은 최연석이 혁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미 정확히 하고 있는 일부 주요 플레이어들을 편리하게 무시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공급업체 계약서에 묻혀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 친구 최연석은 태평양 연합물류, 우리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에 조용히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그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자신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었다. 정확히 불법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두드러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해상충. 최 이사는 모든 것을 그녀가 냉정한 브리핑이라고 부르는 것에 편집했다. 최연석의 사업 전망에 대한 부검보고서처럼 익히는 23페이지의 재무 현실. 아마존을 질투하게 만들 성장률을 가정한 과대평가된 KPI, 예비 대화를 확정된 계약으로 간주한 부풀려진 파이프라인. 너무 적은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계란을 담은 위험한 공급업체 집중.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벤처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면서 경쟁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한 사소한 문제. 유망한 스타트업을 잠재적 책임으로 바꾸는 그런 종류의 세부사항. 당신이 수탁자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는 아무것도 방해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를 만들거나 우려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올바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시장의 힘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게 두면 되었다. 존재할 자격이 없는 회사를 파괴하는 것. 첫 번째 전화는 아우렐리우스 국부펀드의 최 회장에게 갔다. 최 회장과 나는 거의 10년 동안 인프라 거래를 함께 해왔고 그는 내 추천에 따라 2천억 원을 움직일 만큼 내 판단을 신뢰했다. 내가 그에게 강화된 실사를 위해 송금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전화를 걸었다. 아우렐리우스,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 투자를 보류합니다. 금요일 오후 2시 47분에 최연석에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메시지. 다음은 키스톤 스트래티직이었다. 그들의 상무이사인 김 이사는 이미 일정과 자본 요구 사항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명했었다.
내가 그녀에게 새로 발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미래개발이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는 메모와 함께 최 이사의 브리핑을 보냈을 때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키스톤 조건부 약정 즉시 철회합니다. 1시간 후에 발송되었다. 도미노 효과는 지켜보기에 아름다웠다. 석전 연기금은 우리의 선례를 따를 계획이었다. 그들은 인프라 투자에서 항상 그랬다. 주로 그들의 투자위원회가 게리사를 아드레날린 중독자처럼 보이게 할 만큼 위험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와 키스톤이 모두 빠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공식적인 철회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투자위원회 투표를 무기한 연기했는데 이는 연기금 용어로 절대 안 되라는 뜻이다. 금요일 저녁까지 최연석의 웅장한 5천억 원 투자 라운드는 아침 안개처럼 증발했다. 기관 투자자들 없이는 제1은행의 브릿지론은 연장되지 않을 것이었다. 브릿지론 없이는 급여는 콘크리트 방의 고무공보다 더 세게 튈 것이었다. 최연석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첫 징후는 그의 이사들에게 보낸 공황 상태의 이메일 형태로 나타났다. 나는 이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 이사들 중 한 명인 리처드 한이 우연히 내가 작년에 투자한 회사의 자문위원회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문 분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5천억 원이 사라지면 소문은 빨리 퍼진다. 월요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자금 격차에 관한 것이라고 리처드가 관련 없는 문제로 전화했을 때 무심코 언급했다. 자금 격차.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마치 최연석의 회사가 약간의 재정적 퍼티로 고칠 수 있는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 실제로는 거대한 심연이었는데도 토요일에는 더 많은 오락거리가 있었다. 최 이사는 우리 기업정보 연락처를 통해 가로챈 이메일 체인을 나에게 전달했다. 아무래도 최연석은 2차 투자자들에게 연락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1차 거래가 무산되고 회사가 절박해졌을 때 달려드는 그런 독수리 펀드. 이 하이에나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대부업 대출을 관대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브릿지 자금 조달 모색이라고 특히 절박한 메시지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가속화된 청산 우선권 및 강화된 이사회 대표권 논의용에 있음. 번역, 제발 돈 좀 주세요. 회사 지배권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원래 투자자들이 왜 발을 뺐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말에는 또한 최연석의 공급업체 관계가 스트레스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30일 후불 조건으로 운영되던 주요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현금 결제를 원했다. 성사될 예정이었던 항만 당국 계약들이 미스터리한 복잡성을 띠기 시작했다. 자금 문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혁신적인 파트너십이 얼마나 빨리 나중에 전화할게요로 변하는지 참 웃기다. 일요일 저녁. 나는 내 실제 사업, 즉 창업자가 자기 손을 주체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지 않은 사업의 분기별 예측을 작업하며 내 집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알림으로 켜졌다.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스크린샷. 이미지는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서 서류와 노트북에 둘러싸인 최연석을 보여주었다. 그 방이 아마 21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흰 셔츠에 땀 얼룩이 보였다. 벽걸이 화면에는 분명히 긴급 손상 통제 세션을 위해 전화로 참여한 이사들과 법률 고문들의 얼굴이 보였다. 스크린샷의 제목은 간단하고 파괴적이었다. 긴급, 자금 격차 분석. 나는 이미지를 내 휴대폰에 저장하고 태훈에게 진행 보고서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그의 답장이 즉시 돌아왔다. 아름답고 깔끔하며 외과적이야. 결과에 대한 사실은 그것들이 당신의 의도나 감정 또는 나쁜 행동에 대한 정교한 정당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원인과 결과에만 신경 쓴다. 최연석은 투자자의 아내와 자무로서 상황을 야기했다. 그 결과는 투자자가 투자를 멈춘 것이었다. 다른 모든 것, 취소된 자금, 공황 상태의 이사회, 비싼 셔츠의 땀 얼룩은 그저 수학이 스스로 해결되는 과정일 뿐이었다. 밤 11시 47분 내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다. 같은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또 다른 스크린샷. 이번에는 같은 회의실의 다른 각도를 보여주었다. 최연석은 이제 서 있었고 테이블에 손을 누르고 있었다. 마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결과는 당신의 스타트업 꿈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다. 이미지의 타임스탬프는 그것이 불과 몇 분 전에 찍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누군가가 이 붕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연석의 핵심 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 내 철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보기를 원하는 누군가. 나는 그 번호를 알지 못했지만 누가 이 업데이트를 보내고 있을지는 꽤 좋은 생각이 있었다.
내 경험상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항상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출구를 찾기 시작하는 내부자가 있다. 똑똑한 직원들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지 않는다. 특히 먹여 살릴 가족과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고 잠을 자기 위해 위층으로 향했다. 내일은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재정적 현실 점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더 많은 교훈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도시 어딘가에서 말 잘하는 한 창업가가 자신감과 매력이 돈이 사라졌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다른 어딘가에서는 거리를 요구했던 한 여자가 그 거리가 살기에는 매우 비싼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나는 아기처럼 잤다. 자신들이 체커를 두면서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웃긴 점이 뭔지 아는가? 그들은 항상 자기 패를 과대평가한다. 그들은 항상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밀어붙인다. 더 큰 움직임이 더 나은 전략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서연은 이 교훈을 힘든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었다. 신용카드에 대한 그녀의 공황 상태의 전화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혈압을 우주 로켓보다 더 높이 치솟게 하는 문자 메시지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길었다. 소설 길이만큼 길었다. 사람들이 순전히 단어의 양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쓰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 진우 씨, 당신이 상처받은 건 알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복수심에 불타고 유치해. 아이들은 나랑 있을 거야. 당신은 지금 명백히 그들 곁에 있을 만큼 안정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야. 당신이 분노를 통제하고 상처받은 10대 대신 책임감 있는 어른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준서와 미나를 보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고 읽을 때마다 점점 더 격분했다. 그녀가 나를 상처 주려고 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 가족 사진으로 최연석의 오피스텔을 다시 꾸미기로 결정했을 때 그 배는 이미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아니, 내가 화가 난 것은 그녀가 자기가 시작한 전쟁에서 내 아이들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일에는 규칙이 있다. 성문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있다. 당신은 원한다면 당신의 결혼을 날려버릴 수 있다. 당신은 어떤 말 잘하는 창업가와 함께 이사하고 경고성 이야기가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에 살고 있는 척할 수 있다. 당신은 심지어 이혼 합의에서 내가 읽어온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9살 준서와 7살 미나를 당신의 어른 게임에서 졸로 사용하지 마라. 당신의 신용카드가 취소되었다고 화가 나서 그들을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빌어먹을 짓은 이제 끝이다. 나는 서연의 메시지를 이 변호사에게 그녀가 이걸 양육권 싸움으로 만들었네요. 적절하게 대응해주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전달했다. 1시간 후에 돌아온 것은 법적 정밀함의 걸작이었다. 상대방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주장을 동시에 파괴하면서도 정중하고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런 종류의 응답. 이 변호사는 당신이 정확히 복수심에 불타는 놈처럼 느끼고 있을 때조차도 가정법원에서 당신이 복수심에 불타는 놈처럼 들리지 않게 낭독될 수 있는 메시지를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메시지는 내 이메일에서 보냈지만 전적으로 이 변호사의 목소리, 즉 침착하고 사실적이며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목소리로 쓰였다. 강서연 씨,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의 안녕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점 이해합니다. 그들의 행복이 제 최우선 순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보살핌을 보장하기 위해 저는 준서와 미나의 학비를 청담국제 아카데미에 직접 계속 지불할 것이며 과외, 현장 학습,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추가 교육비도 지불할 것입니다. 저는 제 법인 플랜에 따라 그들의 건강, 치과, 그리고 시력 보험을 중단 없이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공식적인 양육권 협의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확립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준서와 미나를 데리러 가고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돌려보낼 것입니다. 아이들의 일정, 의료 필요 또는 학교 문제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은 제 변호사인 이다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연락처 정보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준서와 미나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식적인 양육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우 드림. 이 응답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이면서도 절대적으로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양육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미 일어날 일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새로운 현실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나는 감정이 대화를 주도하게 두지 않았다. 오직 사실, 일정, 그리고 법적 절차뿐이었다.
서연의 응답은 1시간 내에 돌아왔다. 당신이 그냥 양육권 협의를 지시할 수는 없어. 이 변호사의 답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임시 양육권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할 것입니다. 게임, 세트, 매치. 하지만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렇다. 내가 내 아이들의 눈을 보고 내가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이 모든 법적 공방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준서와 미나는 그들의 부모가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고 픽업 스케줄을 두고 싸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엄마와 아빠가 어른이 되는 법을 알아내기를 원했다. 토요일 아침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나는 타운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우리 옛 타운하우스. 서연이 아이들을 위한 마당과 그녀의 차를 위한 차고를 원해서 내가 샀던 그 집. 마치 낯선 사람들에게서 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기분이었다. 집은 어쩐지 다르게 보였다. 서연이 이사 나간 지 2주 만에 뭔가 근본적인 것이 바뀐 것 같았다. 잔디는 깎아야 했고 현관문 옆에는 신문이 쌓여 있었으며 서연이 집착하던 화단은 이미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준서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문을 열었다. 그가 9살의 뇌로 어른들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할 때 짓는 그 진지한 표정으로 미나는 코끼리 인형을 마치 구명조끼처럼 꽉 쥐고 바로 뒤에 있었다. 얘들아, 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빠랑 놀 시간 준비됐어? 아빠랑 엄마 이혼해? 준서가 물었다. 왜냐하면 9살 아이들은 빌어먹을 잡소리를 꿰뚫고 어른들이 몇 시간 동안 빙빙 돌려 말하는 질문을 바로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고집과 그의 어머니의 지성을 물려받은 이 아이. 그리고 그가 정직한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들, 그래. 최 아저씨 때문이야? 미나가 끼어들며 7살 아이들이 훈련 중인 FBI 요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젠장,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봤을까?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부양자 역할을 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의 결혼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복잡해. 내가 말했다. 이는 어른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상처 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항상 하는 말이다. 우리는 장미 할머니네. 미나가 걷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던 그 작은 돈가스 집으로 차를 몰았다. 앉기도 전에 주문을 알고 주인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그런 종류의 식당. 진짜 가족 분위기. 당신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 준서는 평소처럼 치즈 돈가스를 주문했다. 미나는 치킨가스를 시켰다. 비록 우리 모두 그녀가 아마 3입 정도 먹고 배부르다고 선언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맥주를 주문하고 내 아이들에게 그들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눌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아빠, 미나가 치킨가스 한 조각을 먹으며 말했다. 우리 아직 한 팀이야? 그 질문은 어떤 이혼 변호사의 편지나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스크린샷보다 나를 더 세게 때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모든 세월 동안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팀박. 세상에 맞선 우리 넷. 함께 일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드는 것. 언제나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작은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엄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와 준서, 그리고 나는 항상 한 팀일 거야. 준서는 피자에서 눈을 들었다. 치즈가 조각과 그의 입 사이에 늘어졌다. 우리가 다른 집에 살아야 해도 그래도 그때 그가 내 손에 자기 손을 넣었다. 그의 손가락은 아직 피자 기름으로 번들거렸지만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진짜였다. 그 손길은 몇 주 동안 숨막히는 기분을 느끼던 나에게 순수한 산소 같았다. 이 아이들, 내 아이들. 그들은 이 모든 엉망진창에서 중요한 유일한 것들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돈과 재산,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일 뿐이었다. 하지만 준서와 미나는 싸울 가치가 있는 진짜 보물이었다. 우리는 남은 점심시간을 평범한 이야기를 하며 보냈다. 준서에 다가오는 화산에 대한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 미나의 축구팀, 그리고 그들이 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로 계획했던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 평범한 아빠와 아이들의 대화, 내가 애초에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종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서는 우리가 여전히 평소처럼 토요일 아침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지 물었고, 미나는 악몽을 꿀 때 여전히 내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것들이 중요한 질문들이었다. 누가 양평 별장을 갖게 될지나 자산이 어떻게 분할될지가 아니라 법적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들의 아빠가 여전히 그들의 아빠일지. 물론이지. 나는 둘 다에게 말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일요일 저녁에 내가 그들을 타운하우스에 내려주었을 때 서연은 며칠 동안 울고 스트레스성 폭식을 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머리는 단정하게 보이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그 지저분한 똥머리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좋은 시절을 보냈을 법한 땀복을 입고 있었다. 진우 씨, 그녀는 마치 현관에서 어떤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시작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데리러 올게. 나는 침착하게 말하며 두 아이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일요일 오후 6시에 데려다 줄 거야.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나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준비했을 어떤 조작이나 죄책감 유발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내 차에 타서 운전해 갔다.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로 결혼이 파괴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당신의 전처가 당신의 아이들을 그들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게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갑자기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는 양평 별장에서 혼자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아내를, 결혼을, 심지어 내 자산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잃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서연의 거리 탐구와 최연석의 자금 탐구의 희생양이 되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어떤 것들은 협상 불가능했다.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준서와 미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자신이 실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룰 때 가장 좋은 전략은 보통 그들이 스스로 목을 맬 만큼의 밧줄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맙소사. 서연과 최연석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몇 달 동안 그 밧줄을 짜느라 바빴다. 태우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나타났는데 마치 주말 내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애더러를 흡입한 것처럼 보였다. 작은 도서관을 채울 만큼의 인쇄물과 디지털 파일에 둘러싸여. 그 남자는 내 결혼에 대해 완전한 법의학적 회계사 모드로 들어가 그가 진실의 장부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했다.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이끈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 그리고 모든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타임라인, 이거 좋아하실 겁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포커 게임에서 카드를 돌리는 것처럼 내 회의 테이블 위에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당신 아내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명백히 작전 보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겹치는 일정이었다. 최 이사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이들 픽업과 가족 행사를 조정하기 위해 설정했던 공유 구글 캘린더에서 서연의 일정을 뽑아 우리 부부 상담 세션 날짜와 교차 참조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는 상담을 받고 있었다. 3개월 동안 박혜진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 의사소통 문제와 멀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서연은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래, 단지 나와는 아니었지만 이 패턴 좀 보세요. 태훈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엑셀 시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3월 15일 오후 6시 상담 세션. 서연 캘린더에는 오후 8시에 최연석과 전략 저녁 식사가 있네요. 3월 22일 오후 6시 상담. 8시 30분에 최연석과 저녁. 4월 5일 마찬가지. 그녀는 부부 상담에서 곧바로 다른 남자와의 저녁 데이트로 직행하고 있었다. 내가 그 치료사의 사무실에 앉아 우리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동안 서연은 이미 다른 남자와 에피타이저와 와인을 마시며 탈출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관련된 계산의 수준은 거의 인상적이었다. 거의.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의 문자 메시지에서 나왔다. 최근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정치인의 당혹스러운 트윗보다 더 빨리 삭제되었을 것이다. 나는 3개월 전 그들이 조심스럽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의 오래된 메시지들을 말하는 것이다. 최 이사는 서연의 번호와 최연석의 번호 사이의 메시지 타임스탬프를 보여주는 통화 기록을 뽑아 위치 데이터 및 결제 기록과 교차 참조했다. 패턴은 명동의 네온 사인보다 더 명확했다. 자금 조달이 완료될 때까지 조용히 하자는 메시지들. 새벽 2시 11분에 마치 어떤 한밤중의 정보 브리핑처럼 최연석에게 전달된 내 내부 투자자 노트의 스크린샷. 오피스텔 키카드용이라는 메모와 함께 최연석이 서연에게 보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빌어먹을 키카드. 그는 말 그대로 자기 아파트 접근권을 위해 그녀에게 돈을 지불했고 그들은 서류상의 흔적을 남길 만큼 어리석었다. 이건 그냥 간통이 아니에요. 이 변호사가 종양을 검사하는 외과 의사의 임상적 냉정함으로 증거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건 잠재적인 영업 비밀 침해입니다. 그 투자자 노트에는 주가와 거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옳았다. 서연이 최연석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우리 투자 전략, 그의 경쟁사에 대한 우리 평가, 그리고 물류 부문에 대한 우리 내부 예측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가에게 엄청난 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정보, 만약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았다면 명백히 그는 몰랐던 것 같다. 그의 회사가 현재 변기물이 내려가지 않는 금융똥처럼 배수구를 맴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아침 내내 태훈이 종합사건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는 데 보냈다. 서영과 최연석이 내 자원과 신뢰를 이용하면서 몇 달 동안 이 배신을 계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 캘린더 항목, 메시지 타임스탬프, 금융거래, 위치 데이터, 검사를 기쁨의 눈물로 울게 만들 그런 종류의 문서. 하지만 여기서 내 팀이 내가 그들에게 지불하는 모든 돈의 가치가 왜 있는지 증명했다. 그들은 단지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전략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 중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변호사가 파일을 깔끔한 더미로 정리하며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분노에 찬 이메일도, 극적인 대결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문서화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법적 통지를 제출하고 시스템이 원래 작동해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둡니다. 별거 통지서는 그날 오후에 제출되었다. 깔끔하고 전문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들고 나에게 매주 주말과 주중 저녁 식사 2번을 주는 임시 양육권 협의를 요청했다. 혼전 계약서 조항들이 발동되었다. 특히 혼인 중 부정행위와 기밀 사업 정보의 오용을 다루는 섹션들. 최 이사는 새로 발견된 개인적 및 전문적 이해 상충으로 인해 미래개발이 최연석 건에서 철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 투자자 통신을 이해 상충 공개로 업데이트했다. 극적이지도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은 그저 다른 사람의 꿈을 끝내면서 당신의 엉덩이를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지루한 법률 용어. 최연석의 회사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그의 이사회는 이에 상충 문제 검토가 있을 때까지 그에게 물러나라고 요청했다. 브릿지 자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은행은 갑자기 리더십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긴장 상태였던 공급업체 관계는 과도하게 늘어난 고무줄처럼 끊어지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까지 최연석은 차단된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떤 종류의 남자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 엉망진창에서 설명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내 아내와 잔 것이 올바른 사과와 사업적 양보의 조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오해라고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나는 모든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었다. 모든 연락 시도는 더 많은 증거였다. 모든 차단된 번호 전화는 타임라인의 또 다른 항목이었다. 모든 절박한 메시지는 결과가 묽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박 대표님, 제발 전화 좀 주세요. 그의 첫 번째 음성 메시지 녹취록에 적혀 있었다. 투자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라 그렇지. 마치 실수로 투자자의 아내와 자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실수인 것처럼. 두 번째 음성 메시지는 더 절박했다. 우리 전문가답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저 슬펐다. 제발요,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것들을 모두 저장하고 녹취록을 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내 빈양평 별장으로 돌아가 좋은 위스키를 마시고 법적 문서와 재무제표를 통해 내 결혼이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왜냐하면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두는 것이다. 미래 참조를 위해 문서화되고 파일로 보관된 채로. 송금 없이는 최연석의 회사는 허리케인 속의 값싼 우산보다 더 빨리 무너졌다. 고위급 엔지니어들은 월급이 부도나자 배를 갈아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충성심은 월세를 내주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들이 강남에 계약한 멋진 사무실 임대 계약은 현금 흐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자 갑자기 재정적 자살처럼 보였다. 30일 후불 조건으로 운영되던 공급업체들은 신용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현금 결제로 전환했다.
최연석의 빅리그행 티켓이 될 예정이었던 항만 당국 계약들은 미스터리한 복잡성을 띠기 시작했다. 자금 문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혁신적인 파트너십이 얼마나 빨리 나중에 전화할게요로 변하는지 참 웃기다. 한편 서연은 간통에는 종합적인 혜택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SUV는 3일 동안 무보험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가 최연석의 오피스텔 단지에서 견인되었다. 아무래도 건물 관리는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그녀의 카드는 그녀가 매주 목요일 경영대학원 친구들과 좌중을 이끌던 그 비싼 브런치 가게 마리골드 비스트로에서 거절당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최연석의 문에 연체 통지서를 붙였다. 알고 보니 당신의 스타트업이 마약 제조실이 슈도에페드린을 태우는 것보다 더 빨리 현금을 태우고 있을 때 고급 주택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송금이 중단된 지 2주 후 서연은 며칠 동안 운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양평 별장문 앞에 나타났다. 눈은 빨갛고 목소리는 작았으며 명품 옷은 마치 그 안에서 잔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진우 씨, 이건 오해야. 그녀가 인터콤을 통해 말했다. 나는 그녀를 만나러 나갔다. 손은 옆에 두고 목소리는 평탄하게 유지했다. 오해가 5천억 원의 비용을 초래하지는 않아.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녀에게 이 변호사의 명함을 건넸다. 이제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그리고 아이들 스케줄은 쓰인 대로 정확히 유지돼. 그날 밤 최연석의 회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 조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도 절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세 문장. 모든 언어로 우리는 망했다로 번역되는 그런 종류의 기업 용어. 서연이 요청했던 거리는 정말로 매우 조용해지고 있었다. 법원은 3주 전에 이 변호사가 제안했던 것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한 임시 양육권 협의를 승인했다. 판사들이 감정적인 조작과 절박한 권력 다툼보다 잘 문서화된 증거와 합리적인 요청을 어떻게 높이 평가하는지 참 웃기다. 존경하는 박지연 판사는 양측의 아이들의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은 서연에게 머물렀다. 변호사와 법적 문서에 둘러싸인 그 살균된 법정에서 나는 총 17단어를 말했다. 이 변호사가 나를 잘 준비시켰다. 말을 걸 때만 말하라.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라. 증거가 이야기를 하게 두라. 결과는 의로운 분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래. 이제 다시 집이었다. 그냥 양평별장이 아니라 태훈이 태국 음식 포장과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 2개를 가지고 나타났다. 우리는 저녁 내내 FIFA를 하고 서로의 디지털 축구 실력을 헐뜯으며 마치 우리가 아직 22살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걱정이 유기화학을 통과할지 여부인 것처럼 놀았다. 오 이사는 사무실에서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 우리 팀이 실제 계약과 정직한 재무 예측을 가진 합법적인 물류 운영 업체인 모리슨 퍼시픽과 깔끔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 드라마도 이해상충도 자신감을 능력과 혼동하는 말 잘하는 창업가도 없었다. 그저 평판이 카리스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견실한 사람들과의 견실한 사업. 최 이사는 아우렐리우스의 최 회장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래 개발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의 다음 기회를 기대합니다. 나는 내 책상 위에 액자 사진을 보았다. 작년 여름 캠핑 여행에서의 준서와 미나.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있고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나는 양평별장, 내 회사, 내 평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아이들의 신뢰를 지켰다. 법원 스케줄은 나에게 매주 주말과 수요일 저녁 식사를 주었는데 이는 내가 결혼해서 주 80시간 일할 때보다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사랑이 관대함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일부를 놓아주었다.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의 행복에 자금을 댈 필요성을 놓아주었다. 서연은 언젠가 내가 방 안에서 큰 존재가 되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도 틀렸다. 나는 큰 존재가 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나는 기준을 높인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거리를 두자고 문자를 보낸다면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그들이 요청한 것을 정확히 주는 것이다.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든 결과와 함께